그 노인에 대해서 네. 한 몇 권을 책을 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노인이니까. 이 노인과 바다가 1952년에 쓰여졌는데, 네. 제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68세? 우리나라 네. 69세. 네. 내년이면 이제 70 이런 나이가 되는데, 네. 옛날 같으면 진짜 노인이죠. 요새는 뭐 70을 노인이라고 잘 안 봐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 자신 노인이고, 또 최근에 이 노령화로 인해서, 네. 고령화로 인해서, 뭐 노인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OECD 통계로 보면 뭐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이게 OECD 내에서는 거의 뭐 세계 1위. 네. 뭐 후진국하고 포함하면 더 나올 더 뭐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30여 개 OECD 국가 속에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문학에도 최근에 이 노인을 다루는 우리가 언제 한번 다룰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쯤에 한번 다룰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런 그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에서 표현이 될 것이고 네. 이 해밍웨이가 1952년에 이 소설을 쓸 때는 노인 문제가 심각해서 또는 뭐 노인 문제에 대한 어떤 작품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 80대 노인을 주인공을 삼고 있지만 네.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무슨 그 스페인 쪽에 그 무슨 걷는 곳 거기 산티아고 뭐 순례길 순례길 이름하고 같은데 이 산티아고라는 이름은 해밍웨이 소설에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도 그 스페인 민병대, 스페인 게릴라 부대의 대장으로 네. 나오는 사람이 산티아고인데, 이 산티아고 노인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 쿠바 산티아고인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나요? 한 5, 6년 됐나? 아무튼 그 쿠바에 갔었고, 또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쓴 그 동네에도 갔었고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촌이긴 하지만은 그 노인과 바다를 쓴, 그러니까 1950년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없어지고, 네. 대단히 좀 시골스러운 그런 공동체적인 그 어촌이라는 게 그 소설의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뭐 물론 21세기 벌써 뭐 그 60년, 네. 70년이 지나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 한산한 그 시골 어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공동체 마을 같은 분위기는 좀 없어지고 그 산티아고 같은 노인들 있었습니다만 네.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곳을 벗어나서 미국이라도 가서 돈벌이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하고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씁쓸한. 네. 그래도 그 소설이 쓰여진 그 배경을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산책도 하고 그 바닷가를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바다 뭐 조개도 줍고 했는데 네. 그 조개를 줍고 한국까지 가져왔는데 지금 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소설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노인 문제를 의식해서 해밍웨이가 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해밍웨이는 60대였죠. 80까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살하기 한 8, 9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대단히 뭐 우울증 내지 뭐 이런 그 좀 네.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마지막 그 어떤 뭐랄까 문화콘을 태웠다 그럴까. 네. 이 산티아고 노인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직까지 50대였는데 네. 그 노인을 통해서 이제 결국 그 노인이 뭐 소설 첫 부분에도 나오죠. 뭐 이 그러니까 노인의 그 배, 노인의 보트, 네. 보트에 뭐 거의 다 찢어진 그 네. 어떤 돛대가 뭐 패배한 어떤 그런 패배의 영원한 상징인 것처럼 패배의 영원한 상징. 패배의 상징인 것처럼 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패배라는 것은 사실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소설에서 네. 끝까지 이제 그러니까 정신은 패배하지 않는다. 네. 육체가 파멸할지라도 뭐 네.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80이 넘은 노인이 80대의 노인이 아주 강인한 의지로 네. 절대로 그 패배하지 않는 정신. 사실 해밍웨이 모든 작품이 그런 거 패배하지 않는 정신. 네. 그 육체는 뭐 파멸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런 어떤 정신의 승리라 할까요? 이걸 추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소설은 단순하죠. 이야기는 누구나 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노인이 한 84일째 지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84일 전부터 한 40일, 그러니까 한 고기를 못 잡은 한 84일 동안 반은 한 40일 동안은 소년과 같이 네. 고기를 잡았는데 40일 동안 고기가 안 잡히니까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소년을 고기가 안 잡히는 이 노인에게 둘 수 없어서 다른 배로 이제 다른 보트로 옮기는 바람에 혼자 이제 네. 한 40여일 또 분투를 했는데 역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번에 나가는 거죠. 84일 만에 가서 청새치라고 하는 고기를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 뭐 좀 영화에 나오는 그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청새치라는 걸 굉장히 그 뭐랄까 맛있고 귀한 고기로 네네.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요새 뭐 낚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새치라는 게 낚시꾼들에게는 대단히 좀 인기 있는 네. 그런 고기인데 아무튼 큰 고기인가 봐요. 네. 그 고기를 이제 아주 어렵게 잡죠. 네. 그 잡는 과정이 이 소설의 거의 뭐 한 3분의 2라 해도 과언이 4분의 3까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잡는 과정의 그 어려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갈 때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그 밤을 새면서 지새면서 바다에 있는 뭐 새우 같은 거 이렇게 네. 뭐 건져가지고 먹는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사는 노인이죠. 네. 가난하게 사는 노인이 그렇게 결국 뭐 어렵게 청새치를 잡았는데 꽤 큰 결국 이제 상어 떼의 그 청새치 고기를 다 빼앗기는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 고기를 이제 끌고 왔는데 와서 이제 소년과 다시 처음에 소년이 소설 처음에 그죠? 네. 그 나가기 전에 그리고 바다에서 뭔가 좀 정신을 잃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다시 소년과 만나는 거의 뭐 소년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건 소년과 노인 네. 그리고 바다의 여러 가지 뭐 새라든가 뭐 이런저런 네. 바다의 어떤 그런 동물들 또 바다의 풍경 아주 단순한 소설이고 얘기도 뭐 그냥 단순하죠. 뭐 이제 물론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 지금은 좀 상당히 쇠잔해 버린 그런 공동체성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뭐 인간관계 같은 게 그려지고 소년과의 어떤 뭐랄까 공동 협동이라 그럴까요? 공동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그려지곤 합니다만 결국 한 인간의 의지 네. 어떤 정신적 의지 뭐 이런 것의 뭐 승리라 그럴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그 고기가 청새치가 뭘 의미하고 노인이 어떤 또 뭐 심지어 뭐 예수님하고 노인하고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청새치를 뭐 또 임금 노인 노동자 뭐 이렇게 또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이 노인의 어떤 그런 분투 이런 것을 뭐 니체의 이 초인 사상 네. 또는 뭐 디오니소스와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뭐 그 소설 자체로 봐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꼭 뭐 그런 의미 부여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소설 그 차로 아름다운 또 훌륭한 아주 단순하지만 어떤 자연과의 어떤 교류 또 그러니까 이 청새치라는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노인은 끊임없이 그 청새치와의 어떤 교류를 해요, 그죠? 청새만이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물하고 교류를 하죠. 그런 어떤 최근에 특히 우리가 이 환경 파괴나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볼 때 더욱더 그런 자연과의 교류가 감동적인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노인과 소년 또는 그 마을의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더욱더 뭐 세계 어디에서나 점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쿠바라고 하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그런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1950년대의 쿠바의 어떤 그런 풍경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소설로서 저에겐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노인 문학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좀 80대 노인의 이 강인함이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지금 노인들에게 좀 힘도 주고 격려도 주고 격려도 하는 그런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이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자꾸 책을 읽으니까 무슨 말씀? 일단 이 작품이 너무 이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해밍웨이가 이 작품에 자기의 모든 그동안 살아온 그런 걸 다 녹여낸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그 처음과 끝이 있는 그 완결된 정말 서사시적인 그런 풍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한 폭의 그 그림이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을 다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이제 그 성숙시킨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자기 이외의 이제 타인이나 사물과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이제 결정판으로서의 작품을 써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소설 쓰고 난 뒤에 그래도 한 8, 9년 살았죠. 9년, 61년에 죽나요? 자살하나요? 근데 출판한 건 이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의지적으로 출판한 건 이게 마지막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제가 어지간하면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그게 좀 그 세계가 그 사람이 그려놓은 그 세계가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그 인간 인생을 정말 그려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약간 감동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사상서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문학 작품이라 이게 문학이 주는 또 다른 그
뭐 장르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문학 개론 이런 거 하면은 시라던가 문학의 특징이 ambiguity라고 하잖아요. 애매모호성. 그때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살면서 뭔가 명쾌한 걸 추구하잖아요. 뭐가 그렇죠. 좀 정확하고 확실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문학은 이렇게 아직 덜 떨어진 것을 추구하지? 왜 애매모호한 것을 추구하 인생이 계속 흐릿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흐릿하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 쓰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니체의 초인사에서 그려낸 거다, 아니면 기독교적인 해석,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의 이념에 맞춰서 재단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이거는 인생이 삶의 과정에서 이제 터득되는 어떤 지혜와 또 그 살아가는 방식, 이제 외부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터득된 어떤 감각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지혜를 이제 다 이렇게 묶어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 모호함, 복잡함 속에 어떤 예술적인 전체성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 이걸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구나.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밍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전에 좀 읽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약간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감이 없는 건 아닌데도 이거를 보면서 좀 더 정말 이렇게 책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런 나의 이제 기준 관념이 다 틀렸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섬세하고 여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깊은 그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명상하는 기분? 그런 게 이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 그래서 다시 영어로 한 문장씩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해밍웨이는 그 어떤 후배들에게 또는 후학들에게 하는 충고에서 대단히 명료하게 글을 쓰라 그런 충고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또 애매한 단어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형용사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형용사가 발달한 말이 한국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그렇게 하드보일드라고 하는 무슨 탐정소설, 추리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그 해밍웨이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런 더실 해밋라든가 이런 또 그런 추리소설가들이 했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애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 애매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ambiguity라는 말을 오히려 굉장히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재단할 수 없는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생 그 자체인 거죠. 근데 그 문장을 쓰는 작법의 태도는 아까 영어로 읽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소설을 처음 봤을 때는 영어로 이제 읽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쉽고 문법적으로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그 젊은이들이 있으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꼭
영어로 읽어. 뭐 해밍웨이 다른 단편도 네, 마찬가지. 네. 장편도 역시 그 영어 공부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영어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근데 결국 이제 그래도 우리가 소설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명상한다는 선생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 역시 또 소설에 대해서 뭔가 또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네. 수잔 손탁 같은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독자들은 또 욕심 삼아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해밍웨이에서 조그만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해밍웨이가 사실은 보통 이제 전쟁, 네. 주로 이제 그 전쟁을 많이 소재로 담았죠.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누굴 위하여 정원 울리나, 뭐 이런 전쟁물이 대표적인 작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 참전해서 뭐 모험가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네. 상당히 또 강인한, 네. 또 마초 같은 투우라든가. 뭐 이런 또 네. 어떤 의미에서 남성주의적인 그런 네, 그런 좀 해석도 많죠. 측면도 있고 해서 또 뭐 사냥, 뭐 네. 투, 뭐 낚시 이런 또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진 네. 사람이었거든요. 쿠바의 아바나에 가면은 해밍웨이가 한 만년에 한 20년, 1939년부터죠. 한 20여 년 살았던 집이 남아 있는데, 네. 엄청나게 큰 저택이죠.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조그만 농장을 사서 뭐 살았다 하는 조그만 농장이 아니고 굉장히 큰, 특히 그 주변에 지금도 그 집이 남아 있고, 영지에서 살았나? 영지 같아요. 주변에 특히 이제 가난한 쿠바 사람들의 네. 어떤 판자촌 같은 게 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해밍웨이를 워낙 좋아해서 쿠바에까지 가서 해밍웨이를 찾아다녔지만, 그 해밍웨이 집을 보고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주변에 전부 판자촌이, 아직도 판자촌들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집에 거대한 그 저택 영지에 해밍웨이가 낚시를 했던 그 보트가 아직까지 보존돼 있더라고요. 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하는 그 보트였는데,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그 쿠바 앞바다를 아바나를 이제 자기는 조각배 탄 게 아니고 조합배 탄 게 아니고 보트를 타고. 예, 아주 큰 배, 네. 뭐 요트를 타고. 네, 요트 정도가 되는 그런 네. 배였죠. 근데 뭐 어쨌든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청새치, 뭐 해밍웨이 자신도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막 자기 키보다 더 큰 네. 청새치 잡아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그 당시 부인, 네 번째 부인인가 뭐 하고 네. 이렇게 찍은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자기 경험이 녹아 있죠. 네. 근데 뭐 아마 해밍웨이 자신은 그렇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가지고 뭐 맨날 며칠을 네. 두고 네. 밤샘을 해서 그렇게 고기를 잡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낚시를 좋아했고, 근데 낚시라고 하는 게 이 해밍웨이의 경우, 뭐 사실 저는 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감을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삶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겪게 되지만, 네.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어떤 순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재죠.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고기를 잡는, 그야말로 격투 같은, 네. 그것도 일종의 전투 같은, 뭐 전쟁의 한 분위기를 네, 연상시키는, 투쟁이죠. 네. 그러니까 뭐 노인과 바다가 사실은 뭐 그 낚시 이야기지만은 해밍웨이가 즐겨 썼던, 해밍웨이 자신은 전쟁을 좋아해서 간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전주의자죠. 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 다 참전한 이유는 나름으로 이제
특히 이제 그 누구를 위하여 정원 올리나의 경우에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 당시 프랑코 군대에 반대해서, 프랑코 네. 쿠타에 반대해서 스페인 공화국을 이제 살리려고 한다. 네. 뭐 그 공화국을 위해서 참전한다는, 해밍웨이만이 아니라 뭐 조지 오웰도 참전하고, 뭐 앙드레 말로도 참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전해서 결국 이제 뭐 전쟁이 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정원 올리나라고 하는 그 소설도 3일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노인과 바다는 누구를 위하여 정원 올리나보다 더 짧지만 그 비슷한 그런 네. 노인과 바다 뭐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네. 그런 사건. 5일인가? 응? 5일인가요? 4, 5일쯤 되죠. 네.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낚시 이야기인데,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캐나다의 정치철학자가 이야기한 네. 그 니체 사상과 관련시켜서 뭔가 좀 이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그 노인의 어떤 인간상, 네.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집요한 그런 어떤 인간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초인 사상과 뭐 해밍웨이가 니체를 뭐 읽었다든가 니체를 연상시킬 정도의 초인 사상가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언저리에 있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글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뭐 이 덫을 뭐 십자가, 노인을 뭐 예수, 네. 또 그 뭐 이런 그 예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투쟁이라는 표현, 예수가 투쟁이라는 표현 좀 그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그 줄을 잡아 당길 때 여기 이제 이게 난게, 그렇죠.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지금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자기가 당하는 건데, 이게 뭐 청새치 잡으려고 하다 투쟁하는 그 흔적을 십자가로 얘기하는, 그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좀 무리한, 그러니까 뭐 해밍웨이가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사실은 네.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뭐 특히 어떤 소설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담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그 의미 부여는 이제 뭐 호사가 시도해 볼 만은 하죠. 예, 그냥 읽고 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초인 그거는 좀 일리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1899에 해밍웨이가 태어났어요. 네네. 근데 예. 니체가 1900에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걸 읽을 수밖에 없는 예. 좀 그런 것 같고, 시대가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데, 해밍웨이가 니체를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니체를 뭐 굉장히 흠모했다라든가, 니체적인 어떤 뭐 그런 사상을 자신이 다른 작품에서 표현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뭔가 좀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은 그런 느낌이 좀 하면서도 들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 네. 그 니체가 말한 어떤 그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식으로 좀 네. 오해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인간의 의지력에 네. 대한 뭐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뭐 삶에 대한 의지라 그럴까요? 힘에 대한 의지라 그럴까요? 네. 생명에 대한 의지라 그럴까요? 그런 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끊임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극복의 의지. 그러면서 그게 무슨 적대적인 관계에서 전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자기 극복? 자기 극복의 의지인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청새치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 그 자체죠. 네. 바다에서 산다는, 바다에서 물론 뭐 그걸 이제 팔아서 뭐 자기의 생계에 도움을 받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목표는 아니죠. 이게 목표는 아니고, 네. 아무튼 청새치를 포함해서 바다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왜 그 바다를 그 남성형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 바다,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남성, 여성 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다를 투기의 대상, 투자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바다를 남성으로 부른다. 네. 근데 이 노인은 여성으로 부른다. 네. 남매라. 네. 이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 돈벌이를 한다든가 이런 그 사람들은 정복할 대상,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격투할 대상 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적대적으로 보는 반면에 이 노인에게 바다는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일종의 격렬한 사랑, 그렇다고 이 청새치를 격렬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몰라도 아무튼 원수는 아닙니다, 그죠? 네.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교감이 있고, 네. 공감이 있고, 네. 그러면서 뭔가 뭐라고 할까, 획득해야 될 목표이긴 한데 그게 적대적인 의미의 뭐 이렇게 잡아 죽인다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낚시의 대상이니까 뭐 그걸 꼭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소설에서는 적어도 아주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뭐 대량 고래잡이처럼 막 이렇게 네. 막 포획하는 네. 이런 의미의 낚시는 아니라는 네. 이야기죠. 네. 굉장히 그 바다 속에서 사는, 바다를 사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거죠. 살아가는, 잡기도 네네. 하고. 그렇죠. 네. 잡기도 하고. 그 잡는 것이 뭐 크게 무슨 뭐랄까 좀 뭐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아무튼 뭐 저도 의미 부여를 해보려고 하니까 별로 의미 부여가 안 법으로서의 되는. 자기 운명을 살아가는 그렇죠. 거죠. 자기는 그걸 그렇죠. 잡아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예. 고기가 싫어서 미워해서도 아니고 고기를 사랑하지만 또 잡아야 하고. 네. 그러니까 삶의 한 과정이라는 네네.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 노인과 바다는 짧기 때문에 뭐 소설로 읽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영화도 2편이나 나와 있죠. 2편 이상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2편 다 봤는데 선생님 스펜스트레이션을 네, 네. 보셨다고요. 근데 이 해밍웨이 작품 대부분 영화화 됐는데 네. 이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해밍웨이 자신은 자기 작품을 영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네. 노인과 바다 경우에 스펜서 트레이시가 나오는 영화는 해밍웨이 상전에 만들어진 네.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중간에 나왔다든가 어쨌든가 하여튼 이 스펜서 트레이시라고 하는 배우는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는 살집이 있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에 쓰여지는 센티아고 노인의 풍모는 깡마르고 네. 뭐 이런 노인이잖아요. 눈만 이런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스페니시 트레시 같이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풍모가 대단한 네. 이런 배우의 이미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이 해밍웨이가 굉장히 좀 싫어한 측면인데, 네. 근데 그 뒤에 나온 이 안소니 퀸이, 그러니까 해밍웨이 죽고 난 뒤에 한 네. 1, 20년 전에 안소니 퀸이
산티아고 노인으로 나온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뭐 안소니 퀸은 스트레이브에서부터 네. 이 몸집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은 어떤 이미지로, 어떤 강인한 이미지로 스펜서 트레이시나 이 불멸의 인간상 이런 식으로 네. 그죠? 강인한 이미지로 스펜서 트레이시나 안소니 퀸을 선택한 것이 좀 아닌가. 그리스적인 분위기로 그렇죠. 네, 좀 더 사실주의적이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예.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영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깡마른 또 배우, 뭐 깡마른 배우 잘 없지만 깡마른 배우가 나왔을 때 그 위기가 맞았을지 안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네. 이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뭐 게리 쿠퍼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왔는데 네. 둘 다 굉장히 그 캐스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좀 해요. 스타 캐스팅이죠, 사실. 좀 비슷한 캐스팅이긴 네. 한데 별로 그렇게 특히 뭐 이 뭐 그 두 남녀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말하자면 그 스페인 내전 네. 당시에 스페인 그 산골 속에서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뭐 굉장히 좀 이 잘난 남녀의 좀 멜로같이 멜로 같은 네. 그런 식의 표현이라서 네. 마음이 들어 하지 마음에 않았고 뭘 만들어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